지금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연구회가 주최하는 제2회 건강기능식품 연구회 학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미래 연구회 간사장으로 계신 경북대학교 정우식 교수님의 인사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정우식입니다. 소개를 한번 하시는데 다시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학술 강연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소재 연구 개발에 대해서 학술 강연의 장을 마련해서 지난 7월 학술 강연에 이어서 오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소재 연구 개발 및 제품화, 학술 연구라는 주제로 또 좀 더 깊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가 계시고요. 연성대 식품영양학과 김범식 교수님, 상명대 박희정 교수님, 그리고 CJ 웰케어의 조경원 상무님께서 강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는 조금 더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주제들인 것 같고, 오늘 오전에 1부는 이제 학술 강연의 장이니까 여러분들 그 랩미팅 하듯이 학과 또 그 회사에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활발하게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소재 연구 개발 및 제품화 학술 연구로 제2회 건강기능식품 연구회 학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신규 기능성 원료 평가 가이드 연구 개발 사례 1번으로 구취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성대 김범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들께서는 Q&A 시간을 질문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끝나고 한꺼번에 질문을 받기로 했었는데 발표를 한 3, 4분 정도 이제 당겨주셔서 Q&A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김범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연성대학교 김범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랩 세미나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98년 제가 대학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네. 하여튼 30년 전 랩 세미나의 분위기를 되살려 보면서 오늘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도 잠깐 있었는데요. 제품 개발을 했었을 때가 제가 다이어트 제품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집에 같이 계신 분이 계시는데 너같이 뚱뚱한 애가 무슨 다이어트 음료 개발이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얘기했죠. 그 덕분에 제가 이 정도로 날씬하게 살고 있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희 또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사회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꾸 냄새가 난대요. 도대체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뭔 소리냐라고 했더니 뭐 입냄새에서부터 몸에서도 무슨 남자 냄새가 난다느니 저 깔끔 떠는 남자거든요. 나름. 근데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요즘 근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꼈었잖아요. 마스크를 끼니까 제 냄새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이 구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획기적인 소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이 업계나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 구취환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획기적인 저의 냄새를 제거해 주실 만한 그런 소재를 좀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냄새 한번 제가 이제 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색했더니 이 올리브영에서 이런 입냄새가 하루에 1,500번이나 검색됐다고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봤더니 소개하는 제품이 사실 뭐 저희가 식품이라고 하기에는 할 만한 것들이 요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건 안 되네요. 여기 있는 요 오일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프레이 제품이 있었고요. 대부분 그래도 가글 제품이었습니다. 또는 치약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구취에 관심 있는 분들이 검색하고 구매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예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식약처에서 이제 기능성을 인정하고 또 관련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취 관련된 뭐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구치아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소재 지금 인정받은 소재들이 지금 항균 작용을 해서 프로폴리스가 있었고요. 충치 발생 위험 감소를 해서 저희 자일리톨을 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잇몸 건강 가이드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도 구취 건강 가이드도 조만간 공고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취와 관련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어떻게 연구가 진행됐는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저희 여긴 참석은 못했었는데 원료 인정 심사 설명회를 연다고 해갖고 청력 유지와 구취 완화에 관련된 설명회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자리에 구취 관련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평가 가이드 최종안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연구를 해서 이런 방향성으로 연구가 됐다. 하여튼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연구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취가 많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환자라고 하시는 구취증 환자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매년 5천에서 6천 명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끼면서 입냄새를 많이 느꼈죠, 저처럼. 그래서 이제 구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취에 관련된 이제 유해균들이 있는데요. 이 유해균들로 인한 관련된 질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구강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전신 질환과도 연결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요. 좀 더 구취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봤더니 아직 그 구취 관련해서 이제 기능성 평가 가이드나 또 관련된 뭐 허가를 인정을 해서 주는 기능성 평가 기능성에 대한 클레임은 없었고요. 미국에 있는 스트럭처 펑션 클레임으로 해서 이런 구강이나 또 프레시 브레스 해갖고 이런 기능성으로 소구하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들을 보면 계피나 뭐 저 감초나 파슬리 아니면 이런 오일 유해 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유산균도 있었고요. 이런 제품으로 해서 이런 브레스 관련된 그 소구를 하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제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사인데요. 14개 회사에서 20여 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70억이었는데 2022년 예상은 120억을 돌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백이나 덴티오나 또 오라틱스 제품들이 지금 구취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인정을 받고 클레임을 하는 제품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구강 유산균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강 청결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죠. 그 구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치약을 이용한 다음에 구강 청결제로 좀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 청결제 시장을 봤더니 가그린이 2019년 기준으로 335억이래요. 근데 이게 점유율이 한 50% 되니까 요 시장이 한 700억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강 청결제 관련된 평가 가이드가 있는지 또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 의약 외품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구강 청결제가. 근데 이런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생산, 판매, 규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강 청결제로 또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의약 외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사법 기준에 보면 구강 청결제가 아닌 구중 청량제로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부 평가 기준은 없었지만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구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평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과제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취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우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취라고 하면 이제 불쾌한 냄새죠. 그래서 나보다는 타인에게 이제 불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냄새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입안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많이 나는 모닝 브레스라고도 불리고요. 예전에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요즘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질환으로까지 해서 구취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한 50% 이상이 이제 만성 구취를 갖고 있다고 하고 한 절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이제 요 질병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요거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취라고 하면 이제 음식 찌꺼기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죽은 세포도 있고요. 치준항에서 나오는 분비액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그 대사되는 물질 중에서도 휘발성 황화합물이 있습니다. 황화수나 메틸메캡탄이나 디메틸설파이드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달걀 썩는 냄새나 뭐 양파나 양배추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정말 이게 냄새 많이 나면 죽음이죠. 하여튼 이런 냄새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능성 평가 가이드의 기능성 표현은 구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의는 이제 입에서 나온 호기 냄새인데 그게 이제 타인으로의 이게 이제 불쾌감을 주는 그런 냄새를 저희가 구취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취 원인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음식물 또는 타액 또 점막 세포에서 이제 유래하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에서 분해된 휘발성 화합물을 주요 성분으로 원인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원인이 이제 구강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가 이제 구강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 가이드는 이 장이나 기타까지 저희가 다루기엔 너무 큰 범위가 돼서요. 구강 중심으로 해서 평가 가이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에 있는 이런 황화물을 가진 아미노산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렇게 그 혐기, 그다음 음성균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이제 효소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이 효소가 반응을 하면 이제 황화물이 나와서 요게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구취가 나오는 거로 지금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취 유발균이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사에 관련된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그리고 혈청에서 나오는 성분들에 의해서 이제 기질을 이용해서 효소는 이제 이름이 길어서 여러 가지 약자로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맷에이즈나 MGLD 또 MGL 이런 약어로 지금 쓰이는 효소가 이제 요 대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황화수소나 그리고 메틸머캡탄 같은 성분들이 이제 그 구취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을 발효해서 대사에서 나오는 세균들, 그리고 혈청으로부터 이제 황화수소나 메틸머캡탄을 만드는 세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화합물, 이 또 다른 논문인데요. 여러 논문마다 좀 균이나 대사 과정들을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도 황화수소나 메틸머캡탄을 만드는 게 그런 혈청이나 시스테인 또 메티온을 얘기하고 있고요. 각각의 특이적인 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 21년 이렇게 해서 논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산균에 의해서 이 구취를 발생을 억제한다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에 의해서 이제 구취 발생 기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구취 세균이 이제 부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생장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관련된 면역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체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염증 반응도 감소시키고 또 에이팝토시스를 감소시켜서 구취를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전을 만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요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취나 구강용품 관련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약 외품으로도 구중 청량제가 있지만 세부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약 외품 심사 기준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앱사에서도 찾아봤었는데 관련된 가이드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이런 아연을 통한 기능성을 이제 해달라 요청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건 거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그런 심사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외 그런 자료들을 뭐 구강, 건강, 구취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논문을 검토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취에 관련된 건 대부분 이 구취 유발균에 의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기전은 이 항균 작용이에요. 구취 유발 세균을 죽이는 거죠. 또는 못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런 검사법으로 해서 인비트로로 해서 페이퍼 디스크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생육을 얼마나 억제하는지 실험을 또 하고요. 또 이 물질에 의해서 이 세균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세포벽이 얼마나 파괴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균세포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퍼 디스크로 실험을 해서요, 그 농도별 또는 물질별 얼마나 그 항균 작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인비트로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생육 같이 이제 키워보는 거죠. 저희가 구취 유발균과 특정 물질 또는 특정 균에 의해서 이 생육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지금 실험한 결과고요. 그래서 균인 수가 얼마나 억제가 되는지 실험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물질에 의해서, 기능성 물질에 의해서 그 구취 유발균을 현미경으로 투과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벽이 망가져서 그 이 물질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전을 확인해서 이 구취 유발균을 억제하는 그런 실험을 인비트로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취 유발균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대사에 관련된 효소예요. 그래서 뭐 맷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MGLD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효소에 의해서 메틸 머캡탄이 만들어지는 대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하는 실험을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 억제한 실험에 의해서 이 그 휘발성 황화합물이 얼마나 억제되는지 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효소인데 그 이름은 이제 여긴 MGL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EGCG에 의해서 이 MGL 쥔 발현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도 본 실험이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실험은 mRNA 그 발현을 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이 황화합물, 그 메틸머캡탄의 상관성을 본 실험입니다. 그래서 메틸머캡탄과 이 MGL 쥔의 발현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효소 또는 유전자와 저희 구취에 관련된 이 황화합물의 상관성을 증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구취 관련된 의약품이나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데서 새로운 타겟이 되겠다라는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취가 이제 사람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 실험을 찾다가 보니까 사람보다도 이렇게 강아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사료 또는 이게 반려견 관련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이제 관심이 있던 상황인데, 또 강아지 또는 개를 활용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 냄새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생이 참, 강아지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엮일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좀 가라앉은 관계. 제가 이제 밤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변을 누이러 가거든요. 그 변을 누이고 나면 샤워하는 데만 3-40분이 걸립니다. 3-40분 걸리면 입을 벌려요. 입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거기서 또 치약을 짜서 닦이고, 귀에서 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귀에 또 약을 하고, 그걸 또 마사지를 한 10분 동안 하라고 의사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체를 뭐 타겟으로 한 이 구취 제거제가 만들어진다면, 또는 완화제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반려견 시장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도 관심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저 애완견, 저희 반려견을 통해서도 저는 이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도 개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구취증을 가진 개를 32마리를 이용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료를 치킨이 아닌 피쉬로 바꾸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먹는 프로폴리스 같은 또는 유산균 같은 균들을 같이 먹인 거죠. 그래서 30일을 투여했고요. 그리고 뭐 냄새도 맡고 VSC라고 해서 휘발성 화합물도 측정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30일 투여한 결과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줬다 하는 실험입니다. 2015년 실험이고요. 요것도 이제 비글견을 통해서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을 6주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관능 검사를 했습니다. 관능 검사를 저도 맨날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입을 벌려서 2cm면 거의 뽀뽀하는 수준입니다. 사실 바로 앞에서 이제 냄새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취가 없으면 0점, 또 심한 부패성 구취면 5점 해서 이제 그 관능 평가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6주를 계속 개 냄새를 계속 맡은 거죠. 그래서 맡아서 이제 결국은
6주 후에 유의적인 감소가 있다고 이제 확인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능 검사 위에 이제 오랄 크로마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구취 이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실험 그 물질을 측정했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완전 유의적 감소를 보이진 않았지만 일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그 비글을 입을 막고 구강 내에 시린지를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채집한 다음에 그게 기계에 그 시린지를 2개 주입을 하면 공기를 주입하면 그 기계가 이제 요 세 가지 물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쉽게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준 실험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쥐를 통해서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런 실험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 쥐에다 이제 실크 실로에서 저도 이제 이런 페이퍼워크를 통해서만 연구를 했지 사실 이제 이런 미생물이나 뭐 개 또는 이렇게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진 않아서 이제 논문을 통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참 이 제2대구치에 이제 쥐의 실크 실을 결차를 이렇게 묶는 거죠. 묶어서 그 실을 통해서 균을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요즘 뭐 스며들다 해서 오늘 또 강의가 어떤지 범며들다라는 그런 용어들 많이 쓰는데 제가 이름이 김범식이니까 그런 범며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이 스며들게 실크실을 결찰해서 균을 접종하고요. 거기다 이제 관련된 기능성 물질도 같이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쥐의 입냄새를 맡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실험하는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냄새를 계속 쥐의 입냄새를 맡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 이제 쥐 타액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타액을 가지고 이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 실험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험 이제 요거는 이제 쥐 실험이었고요. 그럼 인체는 실제 이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투여를 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도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주신 물질 제품은 뭐냐면 그런 요즘 그 민트 필름이 나왔더라고요. 필름. 그거를 또 어디서 사오셨는지 저한테 그거를 주시면서 이제 사회생활 좀 잘해보라고 하신 그분이 그러시고요. 또 그분이 주신 게 뭐냐면 뭐 스프레이. 저희가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레이도 있고 그리고 유산균을 활용한 정제죠. 빨아먹는 정제 형태로 이제 제품을 줬는데 실제 실험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추인검으로 한 실험도 있고요. 이런 타블릿 그리고 캡슐 또 오일 드랍도 있고요. 우유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포를 통해서 입에서 이제 입으로 투여하는 섭취하는 거죠. 섭취하는 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로젠주라고 이제 캔디 형태, 빨아먹는 캔디 형태입니다. 그 대부분의 제품들이 보면 입안에서 어느 정도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험 결과들 보면 대부분 뭐 5분 내외 입안에서 이제 머물게 한 다음에 그런 구강에 유산균을 이제 항균 작용을 유발하도록 구취 유발균들을 죽이도록 또는 항균 작용을 있도록 그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제품들로 주로 이게 실험을 한 결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제 개발하게 되면 이런 정제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표를 했는지 한번 실험 결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는 이제 2006년 좀 지난 결과인데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치주염 관련된 지표를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치태 지수나 탐침출혈 지수, 결국은 치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임상적 부착 수준이나 PA라는 게 있고요. 그 설태 지수, 그리고 휘발성 화합물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구취를 측정하는 그런 설문지를 통해서 한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결국은 VSC와 그 휘발성 화합물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들을 한번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봤더니 임상적 부착 수준이나 또 자가 구취 측정 이외의 모든 지표와는 또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표들이 이런 구취를 측정하는 데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치주 잇몸 건강 관련된 지표가 지금 평가 가이드가 작년에 공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치주염 또는 이런 잇몸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지표들과 좀 겹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구강 건강, 저희가 이제 피부 건강처럼 구강 건강도 이렇게 지금 구취가 있었고요. 근데 잇몸 건강이 있었고 치아 건강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구강 건조증이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성 평가 가이드는 결국은
하나의 통합된 걸로 해서 겹치는 지표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지표들과 함께 각 질병이나 기능성 관련된 지표들을 좀 특이적인 지표들을 따로 분류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의성이 좀 좋게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보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이 실험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잇몸 건강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치아 건강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그 한 실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을 소구할 수 있는 결국 그런 실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이드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하게 되는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지금 관능 검사하고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화면 타블릿을 섭취시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실험은 피험자들을 관능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일 실험했고요. 그래서 관능 검사 4점 쪽으로 가면 되게 구취가 심한 거고요. 0점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첫째 실험 전에는 4점 쪽, 3점, 3.5, 4점 쪽이 많죠. 근데 그게 이제 3점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근데 플라시보에서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3.5점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3점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이 군간 비교가 데이터가 없었지만 군 내에서는 유의적인 감소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휘발성 화합물은 군 내 그런 실험 군간 또 대조군 간에 또는 군 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정제를 섭취하게 되면 휘발성 화합물도 함량을 낮추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취 관능 검사도 하게 되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준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같은 실험인데요. 여기 휘발성 화합물 중에서도 지금 각각의 그 성분들을 농도를 검사해 봤더니 이 메틸 머캡탄만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유의적 감소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치준항 깊이나 탐침 출혈 지수 또 봤더니 그 중에서도 치준항 깊이가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요런 치준항 깊이는 사실은 이제 잇몸 건강 관련된 지표거든요. 결국 요 제품을 먹게 되면 잇몸 건강이나 또는 구취 관련된 기능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태지수와 구강 세균수예요. 그래서 설태지수는 이제 14일 투여했더니 정말 낮아졌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에서는 유의적인 감소는 없었지만 우리 실험물질 투여 군에서는 지금 14일 투여했더니 설태지수가 좋아진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러 균들을 봤더니 사실 다른 균들은 유의적인 감소는 없었지만 총 세균수와 그리고 이제 뉴클레텀이라는 그런 균에서의 유의적 감소를 보여준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저희가 피험자를 20에서 50세로 해서 그리고 그 피험자 기준은 치은 지수, 탐침 깊이를 측정해서 이제 피험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여기 특이한 건 이제 2주 전에 스케일링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험 물질을 투여한 거죠. 그래서 실험 물질은 추인검을 해서 5분 동안 씹고 하루에 5번 하고 14주 동안 실험을 했더라고요. 좀 어려운 쉽지 않은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14주에 관능 검사를 했고 그리고 설태 지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고농도로 실험한 군에서 주로 많은 유의적 감소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능 검사도 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능 검사가 이제 14일 후에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준 게 있고요. 설태 지수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휘발성 화합물도 유의적인 감소를 보여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가 피험자 선정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구취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구취가 있다고 가성 구취라고 하죠. 남들은 못 느끼는데 나만 느끼는 구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남들이 느끼는 구취가 있을 텐데 남들이 느끼는 구취도 이제 사실 설문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몇 점 이상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객관적일까? 그럼 객관적인 지표가 뭘까 하는 기준으로 해서 휘발성 화합물의 농도를 기준으로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황화수소나 메틸머캡탄이나 다이메틸설파이드를 이렇게 실험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ppb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기기로 이 얼마 정도 수치
이 이상이 넘어야지만 선정이 된다는 기준을 소개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실험은 이제 피크노제논을 활용해서 요걸 함유한 껌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황화수에서 이제 황화수나 황화수를 생성하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들에서 유의적 감소를 확인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119명 구치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 지표들은 저 앞에서 봤던 실험 지표들입니다. 휘발성 화합물이나 치태 지수, 뭐 BOP, PPD 그리고 타액 분비량을 특히 또 봤어요. 그래서 타액 분비량을 봤더니 실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제 저 관능 검사 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군을 나눴거든요. 3점 이상 된 사람보다 3점 미만인 사람들에 있어서 이 전액 타액 분비량이 유의적이 감소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기준도 있었고요. 그럼 관능 검사는 실제 몇 점 정도로 해야 우리 시험군 건강기능식품 인체 적용 실험을 위한 적당한 이런 반건강 기준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또 1점에서부터 5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점 정도로 해서 요 정도면 우리가 반건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2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런 휘발성 화합물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적용한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물질에 대한 화합물 기준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합물 기준은 이렇게 논문상의 실험에 대한 결과도 있고요. 각 기기 회사에서 제시한 논문 그 수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은 실제 이제 저희가 학회에 계시는 이제 임상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자문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자문 결과를 통해서 요 휘발성 화합물 종류와 농도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기능성 평가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요 화합물과 그 관능 검사 점수 2점 이상인 사람 그리고 그 화합물 기준은 110 ppb 기준 이상으로 해서 피험자 선정 기준을 제시한 실험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구치증은 할리미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실험들을 이 그림으로 표시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실험들이 인비트로인데 결국은 항균 작용을 실험했고, 항균 작용과 함께 균이 만들어내는 휘발성 화합물을 측정한 실험이고, 밑에는 이제 저희가 관능 검사나 또 기기들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아직은 이런 실험 결과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메타볼로믹스라고 해서 이제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또 그 휘발성 화합물을 메타볼로믹스로 볼 수 있죠. 그 실험은 해서 상관성을 볼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인비트로에서부터 인비보 휴먼 실험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는 주로 치주 질환 관련균과 구취 유발균들이 있거든요. 그 균들이 얼마나 감소하냐, 또 유익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유익균이 얼마나 증가하냐, 또 총 세균수도 저희가 했어요. 그 총 세균수가 얼마나 증가하냐 또는 감소하냐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균들이 얼마나 부착을 하냐, 부착유를 억제하고 또 관련된 물질이 얼마나 억제되는지를 보고요. 또 동물 실험으로는 이제 렛 등을 이용해서 렛에 있는 침이나 구강 내에 있는 균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냐, 그것도 구강 내 상태가 이제 전 타액 분비량이 있고 타액 완충 능력, 설태 지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들은 18세, 70세로 해서 관능 검사 2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도는 저희가 이제 휘발성 황화물은 황화수나 메틸머캡탄 두 가지로 했고요. 농도는 이 보시는 요 농도로 지금 정해서 지금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실험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생육 억제 실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발성 황화물이 또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인공타액을 같이 적용해서 실험한 결과고요. 그리고 구취 유발균이 얼마나 또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하냐 또 억제하냐라는 실험을 이렇게 인비트로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 시리크실로에서 결찰해서 유산 그 균을 접종해서 그 치주염을 유발하는 거죠. 그 유발해서 실험한 결과를 이렇게 제안해 드린 바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좀 받으시고 내려가시죠. 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서. 예.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 그 가이드가 완성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그 원칙을 레퍼런스를 통해서 모으고 있는 과정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과제는 작년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의 보고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 시각처에서 아.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고요. 네네. 그럼 이제 결국 사람이 섭취했을 때 네. 효과를 측정하는 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게 입에 머무는 환경에서의 그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뭘 섭취했을 때 꿀꺽 삼켜가지고 대사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는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인체 적용 실험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를 조사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자에 말씀드린 섭취를 해서 꿀꺽을 해서 인체 전반적인 건강을 높여서 구취를 줄인다라는 실험은 사실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가이드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입안에서 머물름으로써 구강 내 환경을 조정을 해서 기능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실험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무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존 결과 과거에 그 자일리톨도 처음에 허가날 때 머무는 조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래전 얘기지만 네. 그거랑 유사한 그 메커니즘을 고안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그런 잇몸 건강상의 어떤 개선되는 동물 모델이나 아니면 임상적인 그런 개선 포인트가 구취랑도 또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제 입안에 머무는 형태의 제형만 가능하다고 이제 약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방면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를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거거든요. 예시를 보여드릴 뿐이고 그런 실험 결과 잇몸 건강이 정말 투여를 통해서 섭취를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높여서 잇몸까지 좋아지는 그런 기전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기전이라면 결국 구취까지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 번만 더 마이크 주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기간이 문제인데요. 결국 실험들을 보면 이게 사실 구취 관련된 기능성들은 그렇게 장기간 실험을 안 했더라고요. 결국 2주 정도로 해서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기존 기능성처럼 3개월 이상이 아닌 거의 2주 정도 이상,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섭취하고 나서 2주 동안 쭉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고 매번 이렇게 2주 동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매번 방문을 힘들겠죠. 저희가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결국 뭐 저희가 이제 일주일마다 또는 이제 그 기간들은 또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설계해서 해야 되시겠지만 그래서 2주에서 거의 그 주기는 정해야겠죠. 매일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우리 연성대학교 김범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규 기능성 원료 평가 가이드 연구 개발 사례 두 번째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라는 제목으로 상명대학교 박희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지난 제1회 학술제 이후로 또 2회 때도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아마 여기에도
두 번째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식약처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기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신시장을 좀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신규 기능성을 소비자 정량 평가 혹은 소비자 정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신규 기능성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호흡기 건강에 대한 신규 기능성에 대한 니즈가 있었었고, 사실은 이 호흡기 건강은 좀 전에 했던 구치 건강과는 다르게 이미 20년도에 저희가 연구를 완료를 해서 평가 가이드가 이미 홈페이지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20년에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능성 원료를 인증받은 케이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3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소재들은 한 1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의 회사에서 지금 접근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 회사 데이터, 일부 회사명은 안 나오겠지만 일부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특허나 이런 게 기술 이전이나 완료된 경우들이 이미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식약처 쪽으로 클레임 신청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학술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호흡기 건강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건강에 대한 원료를 개발할 때 어떤 면을 좀 주안점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실험할 때도 어떤 부분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어떤 기업이 이제 자문을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나눴던 경험이 있는데, 오셔서 평가 가이드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호흡기 평가 가이드가 바이오마커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항목도 되게 많고 종류가 좀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좀 카테고리를 조금 미리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염증 관련 지표가 있고 병리학적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임상 지표, 저희가 이렇게 3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오픈을 했는데, 그중에 염증 관련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전에 대한 얘기이고 염증도 사실 기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급성 알러지성으로 나오는 염증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염증에 대한 반응,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에서 질문하시기로는 이거부터 염증 관련 지표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좀 다 하는 게 그래도 좋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평가 가이드는 그야말로 예시이고요.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다만 내가 원하는 기전에 따라서 그 바이오마커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배제가 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험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게 오늘 톡의 가장 큰 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임상시험 같은 경우, 임상시험이라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체적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임상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실제 실험을 디자인한다거나 이러실 부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고, 세포 수준이나 동물 모델 가지고 아마 직접적으로 실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좀 가까운 사이에서 실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호흡기 계통의 질환 혹은 호흡기 건강에 대한 범위를 선정할 때의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호흡기 건강에 대한 타겟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바이오마커가 나온 거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타겟에 따라서 바이오마커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휴먼 스터디 상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동물 모델 연구를 진행을 하시려면 어떠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호흡기 계통 질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항상 반드시 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질환 정보이거든요. 그 저희가 질병 구분 코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COICD라는 질병 코드 분류 체계가 있고요. 요 체계에 저희가 들어가면 사실 호흡기 계통,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계통, 등등등 계통들이 질환의 계통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호흡기계 계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호흡기계 계통 질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급성 상기도 감염, 인플루엔자하고 폐렴, 급성 하기도, 그다음에 상기도 기타 질환, 만성 하부 호흡기 질환, 외부 요인인의 폐질환 이렇게 좀 크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를 하나하나씩 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군을 보시면 급성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비인두염, 부비도염, 인두염 이런 식으로 질병 코드가 쭈르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삭제를 했지만 정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게 돼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호흡기계 건강에 관련되는 범위를 좀 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각 호흡기에 관련되는 질환들은 다 본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 보는 와중에 여기 평가 가이드 포함 및 제외 사유를 항상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 예를 들면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써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기거든요. 감기는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평가 가이드에서는 제외를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은 이렇습니다. 트리트먼트 빨리 약을 먹고 빨리 치료를 할 건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로 끝낼 건가? 아니면 몇 달 혹은 한 달, 두 달, 세 달의 관리를 통해서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질환병들을 쭉 한 100 몇 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몇 개를 쭉 놓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 근거를 찾아가면서 얘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 얘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아이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결론을 내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임상의 선생님들의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료를 1차적으로 다 마련을 한 다음에 임상의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호흡기 관련된 임상의 선생님한테 저희가 요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식품으로 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를 사실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동의가 된 부분이 사실상 질환명을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타겟 질환은 있습니다. 타겟 질환이 있는데 타겟 질환이 저희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마라고 하는 천식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포커스가 된 질병의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제 평가 가이드를 보시면 염증 지표 중에 어느 걸 선정하셔야 되는지 이제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포커스가 질환이 아스마하고 COPD 쪽으로 이제 좀 축약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카테고리가 축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펌메드를 통해서 익스트랙트나 허브 가지고 실험을 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휴먼 스터디를 저희가 살펴봐요. 그래서 휴먼 스터디에서 뭔가 근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휴먼 스터디가 없으면 사실 평가 가이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휴먼 스터디 자체를 일단 먼저 봤더니 첫 줄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식품 유래 소재를 이용한 데이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표로는 주요 호흡기 건강 개선의 지표로는 PEV1, 그러니까 PV1, 그다음에 PVC 아니면 두 가지의 비율 이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폐기능 개선 지표였어요. 그러니까 호흡기 건강의 개선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근거는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대표 사례들로 제가 좀 묶어놨었는데요. 일단은 그랬어요. 어떤 연구 데이터들이 주로 있는지 보시면 글자가 조금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는 문장 같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보면 이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일으켜지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폐기능을 봤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도시에 사는 분들하고 폐기능 정도를 비교를 했었어요.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 질환에 포커스가 되면서 아스마하고 COPD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뭔가 매니지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카테고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그 카테고리를 집었냐 하면 그 아스마하고 COPD 같은 게 예전에는 아스마 같은 경우는 진짜 급성 알러지성으로 혹은 유전성 혹은 그 사람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점 이 정도로 저희가 질병의 정의를 내렸었고요. COPD는 탄광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이 걸리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기 캐릭터 정의를 내렸었기 때문에 식품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미세먼지가 막 덮여져 있는 상황에서 폐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이런 휴먼 스터디들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2.5 아니면 10 정도의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도 폐기능이 달라진다는 논문 결과들이 나오면서 아 이것은 어떤 특정 질환자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에 컨센서스를 식약처랑 저희 연구진들이랑 이뤘다고 봐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보건학적 의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바로 요 두 가지 논문이 아니고 이 두 종류처럼 이제 미세먼지와 휴먼 스터디의 폐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눈의 따끔거림, 아르테이션이라던가 딥슬립 같은 그 호흡곤란 증세.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곤란 좀 느끼신 적이 아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좀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그로 인해서 기침이 난다던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폐기능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런 부분이 미세먼지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평가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얘네들이 지금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호흡기 계통의 COPD라던가 COPD에 이제 COPD가 이제 저희가 그 등급이 있어요. 등급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COPD 심각도에 따른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에 따라서 또 보면 저희가 폐기능에 대한 지표들이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알지닌이라던가 여기 이제 다이메틸레이트된 알지닌, 이제 아드마, 스트마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저희 체내에서 NO 생성량을 촉진시키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옥서티브 스트레스 상태도 많이 늘리면서 폐기능도 나쁘게 만드는 인자들이다라고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기전으로 옥시티브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인체 시험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밑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냐 하면 여기 제목보다는 이쪽에 분석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성 염증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을 굉장히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체 시험 결과에서는 옥시티브 스트레스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만성 염증에 대한 데이터, 염증 수치에 대한 데이터들, 그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폐기능까지 연관되는 정도까지 데이터들이 다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 식품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휴먼 스터디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는 그러면 그게 왜 때문에 저희 그렇잖아요. 나았어요. 질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왜 나왔어요?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저희가 동물 모델로서 기전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또 결론을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스마를 저희 천식 같은 경우는 약간 알러지성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OPD 같은 경우는 만성 염증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역 지포들이 인발부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TH2 관련되는 사이토카인들이 주로 많이 인발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OPD 같은 경우에는 만성 염증이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성 염증 같은 경우에는 TH1 관련되는 사이토카인들이 주로 많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TH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H1과 TH2와 또 다르게 T레그도 있고 아니면 레그도 있고 TH17도 있거든요. 그래서 TH17 부분 같은 경우 17에 관련되는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에는 만성이든 알러지성이든 다 인발부가 되는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마커를 평가 가이드의 바이오마커를 보시면 알러지성 염증 반응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들과 그다음에 만성 염증에 해당하는 사이토카인들 종류가 좀 다른 거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타겟을 할 거냐
따라서 어떤 실험 부분들이 기존으로 가져가시면 되는지를 거기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17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토카인에 대한 게 특이적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병리학적인 지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리학적인 지표는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조직에서 나오는 지표를 이제 병리학적인 검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포함되는 게 기도감인성 같은 기도감인성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직 내에 있는 염증 세포의 퍼센티지를 볼 수 있어요. 백혈구는 얼만큼 있는지, 뭐 중성구는 얼만큼 있는지 이 퍼센티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실험들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조직의 염증 침륜 상태 같은 거를 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침륜 상태는 이제 조직 화학적인 염색 기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마그네슘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뮤노 서프레티브 이펙트를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배상세포 비율도 봤는데요. 배상세포라는 거는 좀 이따 제가 뒤에 그림을 좀 나타내 주긴 했는데요. 배상세포는 저희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나쁜 찌꺼기들이, 먼지를 비롯해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래가 생기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점액 물질이 생겨서 걔네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점액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배상세포예요. 그래서 이 배상세포의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이오마커로 중요한 기전으로 이제 동물 실험할 때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 앞쪽에 있는 경우가 알러지스미 염증 반응에서 주로 데이터가 확보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항목들을 보시면 IL5라든가 그다음에 13이라든가 이렇게 좀 TH2 관련되는 사이토카인들이 눈에 보이실 거고, IgE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COPD를 타겟으로 두고 데이터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처 실지를 못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논문이고요. 여기서 보실 건 분석 항목들이 보시면 대부분 TH1 관련 혹은 이네이티드 그 내재 면역에 관련되는 면역 지표들이 주로 많이 분석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세포 수준에서, 자, 동물 실험에서 뭔가 기전 한 번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동물 실험 아까 찍으시려다가 마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열었고요. 뒤쪽에 세포 거를 얘기를 하면 세포 거도 마찬가지로 세포 수준에서 실험도, 인비트로 실험도 기전 확인을 위해서 실험을 해주시면 되고, 기전 확인 같은 경우는 앞에 동물 실험과 거의 기전은 똑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할 게 이제 시그널링에 대해서 NF-kappa비라든가 이런 시그널링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휴먼 스터디,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세포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앞에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데이터들 다 저희가 보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자, 이 보통은 저희가 만성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뭐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그 호흡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외부에서 먼지나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시스테믹된 디펜스 체계로 인해서 이물질이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기서 계속 체내에서 축적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체내에서 폐 쪽으로, 폐 안쪽에 기관과 기관지가 있게 되는데, 기관지 쪽에 기관지가 이제 하나로 자르면 이렇게 단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정상 기관지와 다르게 체내에 여러 가지 찌꺼기나 먼지가 축적됐을 경우에는 근육의 수축, 그러니까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점액의 분비가 많아져서 기도가 진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동맥경화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섬유화가 되면, 이게 섬유화가 가장 심각한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섬유화가 되면 더 좁아서 결국은 기도 폐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천식도 그렇고 COPD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기도 폐쇄예요. 기도 폐쇄면 기관이 막혀서 호흡을 못하는, 들어가고 내쉬는 게 힘든, 보통은 안에 숨이 산소가 많아서 그게 내 몸에 많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보유가 안 되고 자꾸 여기서 들어오고 나오고가 안 되고 계속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폐조직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폐조직이 커지는 이유가 이렇게 기도가 폐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근육 수축이나 점액 분비나 섬유화가 되는 이유는 기관지내 염증이 유발된다거나 아니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사진으로 저희 조직학적으로 이제 여러분 동물 실험 같은 걸 하시면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데 요 왼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기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좀 아픈 기도가 아스마에 대한 환자 기도가 되겠는데요. 뭔가 더 빡빡하게 차 있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스테이징을 한 거고요. 염색을 한 거고 염색의 색깔이 좀 더 훨씬 더 진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염증 관련 지표들을 염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염색을 한 거고요. 염색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 염증 관련 지표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적자색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실제적으로 조직학적인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받으시면 돼요. 이 데이터를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고 내 시험 물질을 통해서 이게 개선됐다는 걸 증명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단면에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쉽게 조직학적 사진을 보시면 어려우니까 쉽게 그림을 그리면 보통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예쁜 기도 상태가 나오는데 훨씬 더 지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가블리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무효스를 생산해내는 배상세포예요. 그래서 가블리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많아지면서 세포 벽을 두껍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자체가 두꺼워지고 섬유화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요거는 요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온 혹은 외부에서 뭔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 요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오염인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기관으로 들어와서 각 양쪽 기관지에 축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관지 끝에 가장 좀 가는 부분에 알베올라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알베올라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베올 축적이 되면 저희가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라든가 인플레메이션이라든가 DNA 데미지에 관련되는 지전 지표들이 움직일 것이고요. 이게 움직이면 실제적으로 펄모너리 디스펑션을 일으키게 되는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 조직에 대한 파이브로제네시스도 일으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브로제네시스까지 이루어지면 사실 호흡기계 건강이 되게 나빠졌다라고 평가를 해서 사실 식품으로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바이오마커를 일부 넣어놓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질병은 이런 타겟 질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마지막 장표에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능 연관성 관련해서는요, 이건 뭐냐 하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팔로업 스터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8년에 한 번씩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 12개의 지역에 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폐기능의 조건을 한번 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폐부원이 8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약간 수치가 심각하다, 폐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수치인데 이 80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 2.5 기준으로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이 기능이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PM10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휴먼 스터디 할 때 조금 저희가 폐기능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거 보실 때 엑셀 CO 카본 모노다이옥사이드가 농도가 되겠거든요. 이 카본 모노다이옥사이드를 측정을 하면 얘네가 MMP랑 TNF-알파랑 IL-8 이런 아이들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이 사실 사람한테서 샘플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건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브리스에 있는 CO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브리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입 안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통 같은 걸 드리게 됩니다. 통을 드리면 거기 안에다가 호흡을 내뱉는 거죠. 호흡을 내뱉고 그 통 안이 사실 그냥 통은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컨덴세이션, 그러니까 농축시킬 수 있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축시켜서 거기에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뒤에 있는 퍼스널 CO 튜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48시간 동안 이걸 계속 달고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예시로 보여드리고요. 제가 저기 바이오마켓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너무 어려운 실험이어가지고
바이오마크에 넣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호흡에 해당되는 그 호흡 양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표들이 만성염증 질환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스마 관련되는 급성 알레르기 염증 반응인데요. 아스마에 대한 발병 빈도율이 높아지죠. 예, 이렇게 높아지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다 환경오염 물질들이에요. 환경오염 물질들이 높아질수록 아스마 인시던스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모킹 레이트, 그러니까 흡연도 미세먼지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흡연자가 저희가 써놨거든요. 흡연자가 배제 기준으로 들어가도록 써놨거든요. 왜냐하면 흡연 자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전에는 끊어야 된다라는 이제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동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급성염증에 대한 유도 모델과 만성염증에 대한 유도 모델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급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사용이 돼요. 어부알부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급성 알러지를 유발을 시킨 다음에 임프루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많이 보고 있고요.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배 연기 부분을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먼지나 LPS도 사실 많이 하고요. 미세먼지도 많이 하는 이렇게 다양한 연구 모델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만들어 왔는데, 왜냐하면 뭘 만들어 왔냐면요. 담배 연기를 통해 가지고 그 쥐의 상태, 그러니까 동물 모델을 유도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기전이 별도로 있다라고 보통은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연구자가 내가 진행하고 싶은 연구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 자체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굉장히 유발을 많이 시키는 상태로 동물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어웨이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러니까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동물 모델을 타겟으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위로 올라와 버렸네요. 예, CS는 시가렛 스모크,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걸로 유도를 한 게 지금 피그, 기니아 피그에서도 유도가 되어 있고, 렛에서도 유도가 되고 있고, 마우스에서도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 표시는 저희가 모집했던 레퍼런스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숫자가 쭉 많은 부분들은 CS를 저희가 기본으로 유도를 했을 때 충분히 인플라메이션 모델 정도는 좀 쉽게 인듀스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서는 이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점액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나오게 하는 모델도 이제 형성이 가능하니까 이제 어떤 거를 타겟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 모델 사례인데요. 이런 모델을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테이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타이페이에서 나오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인데요. 여기 지금 굴뚝 같은 데서 이제 미세먼지나 아니면 담배 연기나 이런 거를 이제 주게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익스포저를 시키고 한쪽에는 헤파 필터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필터링해서 먼지가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적어도 이게 지금 뭐 2, 3주 이렇게 익스포저 시키지는 않고요. 담배 연기도 그렇고 적어도 2-3달 정도는 익스포저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폐기능 검사는 이제 인체 시험에서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인체 시험, 제가 시험 대상자는 아니지만 건강검진 같은 데서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뱉는 호흡기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쥐에서도 가능합니다. 동물 모델에서도 가능하고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렁펑셔가 사람한테서 할 수 있는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담배 연기를 주입시키는 연구 모델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주로 한 회사에서 글로벌리 한 회사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뒤쪽에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이 연구에 참여해 주신 수술연대 박성호 교수님이 요 사진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여기는 이제 코만 가지고 저희가 그 담배 연기에 노출시키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이주민은 잘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홀바디 전체를 담배 연기로 연출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그맣게 보시면 담배 꼬치가 하나 꽂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담배불 붙이면 전체적으로 여기 안에 연기가 다 스며드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쥐들이 이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담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손상이라던가 폐 손상 억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드렉슬 유니버시티의 장준호 교수님이 좀 제공해 주신 부분이고,
요거 보시면 말은 안 나와요. 말은 안 나오고 이제 연기만 나올 텐데요. 예전에 올드 버전이라고 써 있는데 예전에 이 장준호 교수님 방 랩에서 실제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담배를 계속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고 이게 주사기로 들어가서 인젝션이 돼서 여기 안에 각각으로 지금 담배가 유입되게끔 되어 있는데 보면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4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익스포저를 시켜가지고 염증 심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만드신 거고 이제 그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요인데 인엑스포저 이제 사이렉이라는 회사가 이름이거든요. 회사 이름이거든요. 이 회사랑 저는 상관없지만 이 사이렉에서 주로 호흡기 계통 관련해 이렇게 분주를 해주는 기계들을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 각이 있어서 쥐들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팔각형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담배들을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꽂아서 연기를 주입시키는 형태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동물 모델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온 자료인데요. 동물이 있으면 일단은 이거는 급성 알러지를 좀 유발을 하는 오브웨이를 썼던 실험 모델이고요. 보통 오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브웨이를 한 번만 감작시키지 않고 여러 번을 감작시키거든요. 그래야지 염증 유발이 잘 돼서요. 그래서 요거를 동물 실험을 하실 때 미리 1차 감작을 시켜놨다가 2차 감작을 여러 번 더 시킨 다음에 세크리파이스 하시면 되는데 세크리파이스 하실 때는 반드시 샘플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샘플을 생각하실 때는 시럼도 샘플 생각하셔야 되고 발프도 생각하셔야 되고 렁 티슈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럼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것 같고요. 렁 티슈는 티슈를 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다른 기능성과 다르게 지금 발프 같은 경우에는 발프는 지금 발플로이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쥐가 이렇게 있어요. 블랑커 알베리오 라비지라고 해가지고 알베리오 그 위치 기억나시죠? 제일 안쪽에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꽈리 정도로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실제로 여기 식염수 같은 거를 쥐 해부를 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식염수를 넣었다 뺐다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발프가 돼요. 그래서 플루이드가 돼서 그 플루이드 상태에서 저희가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이나 관련된 염증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면역세포의 퍼센티지도 여기서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색을 할 때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따로 떼셔야 되고 조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조직 면역학적 검사라든가 MRI라든가 이런 거 프로테인이라든가 이런 건 조직에서 검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거의 대부분 바이오마커들이 커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바이오마커 측정 사례인데요. H&E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닝 방법이고 파스도 스테이닝 방법인데요. 염색 방법인데요. 파스 같은 경우에는 H&E는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염증 지표를 스테이징 할 때 주로 쓰는 방법들이고요. 파스 같은 경우에 특별히 당을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 스테이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당은 점액, 무커스예요. 그래서 가래 정도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염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마커 측정 사례 뒤쪽 거는 동일해서요.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실험을 디자인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박희정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서 질문은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요. 혹시나 이제 아마 그 이메일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 실험할 계획이 있으시면 더 저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능성 개별 인정 소재 개발의 시장성 및 효능 우수 사례 중심으로 우리 마지막 연자이신 CJ 웰케어 조경원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J 웰케어에 근무하는 조경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올해로 21년째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만 계속 근무했고, 사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직장은 지금 종근당 건강에서 락토핏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제품 만드는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소재 만드는 연구까지 다 확장을 하게 됐고, 제가 아까 앉아서 좀 세어봤는데 총 26종 정도를 8년간 임상 연구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저희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소재를 찾는가, 그리고 내 소재를 이제 비타푸드나 비타푸드 뭐 SSW 많이 가실 텐데 그런 데서 전 세계 글로벌리 판매될 수 있도록 그 히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가. 사실 저희 업계의 가장 큰 키는 정말 효과가 좋고 싸고 제재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소재를 만드는 게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소재를 찾는지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저는 유산균도 하고 천연물도 했었기 때문에 유산균이 노란색 그리고 천연물은 이제 파란색으로 돼서 주로 생산되는 기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부 중국에서만 지금 유산균들은 생산 기지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천연물은 어쩔 수 없이 산지 때문에 그 실제 생산하는 곳들이 특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 시장은 전체 20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요. 연평균 8%로 아주 유망한 시장입니다. 잘 아시는 트렌드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사실은 천연물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다 봐야 되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더 커질 시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건 혹은 여자나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으로 커질 겁니다. 글로벌 마켓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모니터는 우리나라에서 칸타 조사하는 것처럼 완제품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통상 5에서 7% 정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성장 수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때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많이 더 늘어났던 거고요. 올해는 제가 여태까지 10수년간 유로모니터랑 MBJ를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코비드 때 너무 높게 올라왔던 것들이 좀 메이크업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지금 개별 인정 소재를 찾느라고 글로벌 업체 컨택하시잖아요. 전 세계가 다 같은 원료를 씁니다. 그리고 딱히 100여 개 정도 빼고는 뭐 새로운 소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초에 있던 비타푸드 유럽도 그렇고 비타푸드 아시아도 그렇고 그 1년 동안 사실 아주 특별히 새로운 원료가 나왔다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누가 먼저 가서 선점할 것인가 보다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서 내가 세계 시장에 소재를 낼 건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MBJ 23년인데요. 저는 익스펙테이션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제가 나눈 건데 시장이 큰 것을 이제 빅마켓이라고 정의하고 시장 성장률이 높은 것을 이제 앞으로 커질 이머징 마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질건강이나 메노포절 같은 경우들이 그 이머징 마켓에 해당이 되고요. 슬립 서포트나 멘탈 그리고 누트로티픽스라고 하는 저희 두뇌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질환명이나 질병 예방을 하지 못하게 되고는 있지만 워낙 암이나 대사질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질환에 관련된 서플리먼트도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저희가 3,000밀리언 유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빅마켓으로 정의하고 왼쪽은 이머징 마켓은 그로스 마켓으로 정의합니다. 전년도까지는 이제 코비드에 있는 그 성장률, 비정상적인 성장률을 제외하고는 그로스는 7%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더 높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올해 나온 리포트는 이 숫자들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전체가 1.9%까지로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이제 3에서 5%까지만 해도 많이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두 개로 양분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빅마켓이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장표인데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스포츠나 웨인 매니지먼트 시장을 보시면 지금 아래 하늘색으로 있는 시장이 앞으로는 5년 안에 6%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표는 좀 안 찍으시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장 건강이나 아니면 혈행 건강, 그리고 저희 지금 관절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나 뼈 건강 시장도 이렇게 많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뼈 건강은 좀 특이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으로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소재가 아직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새로운 소재가 나와서 좀 시장이 커지는 것도 필요하고 대체제가 또 많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생기고 나면 수술을 하시기도 하고 약물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들이 좀 많이 없어집니다. 다음 장은 이제 이 앞장에서 보인 왼쪽에 있는 이머징인데요. 여기는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음 장을 하나 더 만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은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들,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인데요. 특히 멘탈 헬스 같은 경우나 혹은 메노포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작은 시장에서도 선점하고 매출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나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이비디나 아니면 캔서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아예 카테고리로 분류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혈당을 대사증후군이나 앞에 웨인 매니지먼트 쪽으로 옮기지 않고 결국엔 정말 질병 전 단계인 사람들도 서플리먼트로 관리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를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은 이제 치료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암치료 보조제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삶의 질을 좀 올려주는 개념까지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기능으로 설명하는데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 건강과 여성 건강입니다. 여성 건강은 기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주 고객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더 세분화해가지고 시장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사실 비타민, 미네랄 말고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연령대나 아니면 성장기, 학령기 이렇게 나눠서 영양을 고르게 주는 것을 타겟을 해줄 건지 아니면 면역을 지켜줄 건지 아니면 성장을 도움을 줄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키 성장의 도움이 아니고 뼈의 밀도나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제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좋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어린이 임상이 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브레인 헬스나 멘탈 헬스 같은 경우 그리고 여성 건강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은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사실 아시아 마켓이 가장 요즘 성장세가 높고요.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코비드 지나고 많이 가속화됐는데 대부분 다 아시아의 지사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제일 핫한 시장인데요. 이유는 이제 유산균을 거의 톤 단위로 수입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성장만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었어요. 그리고 세계 원료를 가서 막 다 싹쓸이를 하고 유럽 가서 다들 우리 돈 들여서 그 나라 거를 임상을 다시 해주는 기업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단한 고객들이 사는 나라로 생각해서 이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올해 그 솔루션 센터 같은 경우도 한국에 2-3개 정도 더 생길 거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더 일하기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시장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위쪽에 있는 생산액이 이제 생산 실적 기준이고 아래쪽은 칸타에서 내온 소비자 그 시장 사이즈입니다. 이 성장세가 다 두 자리였고 사실 20% 성장을 하는 그 카테고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20년에서 21년을 갈 때를 보시면 생산액 성장률은 20%에 육박하는데 밑에 시장 매출 성장액은 5% 또는 15%로 많이 낮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공장에서 출하하는 금액은 계속 저렇게 늘어나는데 실제 소비자가 만드는 시장들은 그렇게 크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내에서 경쟁이 격화됐다는 뜻이고 이러면 가격이나 소재를 치킨 게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금 5.5%, 15%, 다시 8%인데요. 사실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추정치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쟁은 계속 격화되고 이게 전 세계 그 지표처럼 좀
스테디하게 나오는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가 빅3라고 부르는 홍삼, 유산균, 그 오메가3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좀 머추어하다가 갑자기 비타민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금 한 카테고리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추세이긴 한데요. 사실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규제 완화해서 성과는 내셨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업데이트 되면서 하기 어려워진 것들이 많긴 한데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기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헬스 트렌드는 매일 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시장 더 유망하고요. 그리고 특히 퍼스널라이즈드나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먹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특별한 기능성을 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맛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샷병 같은 거 만들 때 어차피 몸에 좋으라고 먹은 거니까 이 정도면 제품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거의 음료수와 유사할 정도의 관능을 가지고 먹기 편해야 되고 타블릿 사이즈도 작아야 되고 휴대 편의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려고 하면은 첫 단계부터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가공 공정이나 성분이 스테이블해서 마지막에 소재를 만들었을 때 킬로그램 단가가 얼마까지 나올지를 가장 초기 단계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계륵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퍼스널라이즈드랑 컨비니언스 두 가지를 다 같이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소분은 퍼스널라이즈가 아니고 그냥 커스터마이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고 퍼스널라이즈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돈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플래그십 사업이긴 한데요. 투자만 많이 들어가고 소비자한테 제공할 마지막 제품의 솔루션이 아마 전 업계가 없을 겁니다. 결국엔 멀티팩을 제공하는 것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업이랑 카니발이 있을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접근해서 다른 산업이랑 융합하는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들 ESG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이 소재를 계속 생산해서 스테디하게 팔 수 있는가입니다. 올해 사실 페루에서 오메가3의 주 원료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어요. 커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종이 전체 다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아시겠지만 30% 정도 원료가가 다 올랐고 또 오를 예정입니다. 이제 오메가3는 정어리에서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금방 올 거거든요. 우리가 만드는 소재가 대부분 이제 그 천연물에서 유래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디서 재배하고 어떤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것인가를 초기 단계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스크리닝해서 제품화해서 돈을 벌 것인가. 사실 기업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업화 가능한 연구는 식물일 수도 있고 미생물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재 연구를 할 때 어떤 기능성이 돈이 되지라고 해서 시장 사이즈, 유병률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타겟 적응증을 정하고 기능성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소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산균을 생산하니까 우리 유산균 이렇게 디벨롭 해야지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적응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 원료 우리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 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 모두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소재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후대에 내 작품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때 오블리게이션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외의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TRM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술 사업화나 기술 M&A 검토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소재나 기술을 팔러 오세요. 그리고 협업을 하러 오시는데 대학이나 아니면 연구자 중심 마인드이신 분들은 본인은 7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저희가 받을 때는 2번이나 1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일럿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파일럿 한 거는 이제 3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파일럿은 6번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기술 마켓에 나오실 때는 이제 제가 이거는 다른 데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시작품 이상, 뭐 200kg 이상 추출을 3번 이상 해본 데이터가 실험실 데이터랑 맞으면 마켓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학에 가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연구의 아이디어의 원천, 그 다음에 그 주요한 원천 특허에 대한 권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 디벨롭하지 말고 마켓에 나와서 좋은 파트너를 찾은 다음에 5번, 6번 단계로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일스톤별 로열티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쥐고 5년, 10년 동안 그 연구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빨리 시장에 나와서 같이 사업할 파트너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가치평가 같은 경우를 하면 저희가 회계사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매출액이 없으면 기술가치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이 시장은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회계사들한테. 그래서 추정치를 줘야 되는데 연구원들은 시장 데이터에 추정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품을 팔면. 근데 원천 특허 정도에서 나와 있는 기술 아이디어로 뭐 A라는 소재가 전립선에 좋대요 라고 하는 특허가 나온 걸로 가지고 이 제품을 몇 미리그램을 먹은 다음에 몇 프로짜리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익을? 이라고 하면 대답할 연구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평가할 툴에 숫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로열티 부분을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다 쉐어하는 계약을 만들고 처음부터 같이 사업화 가능한 연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농림부 과제 많이 일몰됐는데 다들 이 5+5년 과제 다 해보셨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나라가 쏟아 부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는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연구비 엄청 많이 받아서 썼죠. 근데 실제 그 연구비가 사실 산업화까지 됐는가라고 하면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구호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특허도 되게 잘 만들어졌고 논문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기술 사업화를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제품이 나오면 기술 기여도 50% 이상이어야 되고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지불을 해야 돼가 미니멈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요율의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제 리즈너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별 인정 국내 성공 사례는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이어트 소재는 항상 많았지만 이제 밤에 먹고 자도 뭐 수영하는 효과 이렇게 광고를 했던 잔티젠 같이 대사를 올려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렉스는 이제 지금 사실 유렉스는 엄연히 말해서는 사실 질건강 유산균 소재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이제 버자이나 헬스를 열었던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먼저 읽어서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이에 있었던 거를 개별인정 소재로 가져왔던 콘드로이친 황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국내와 해외 기업 공동 연구한 건들은 비에날신이나 아니면 리스펙타, 시서스, 레드오렌지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있는 임상을 조금 모디파이해서 다시 하거나 국내에서 아니면 동물 실험이나 기전 연구를 다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비에날17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연구가 다 국내에서 진행이 됐지만 제가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 생산성 연구가 마지막 단계에 외국에서 돼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해외 기업이랑 공동 연구를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국내 기업이나 출연연이랑 같이 대학이 기술 이전 받아서 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기업에서는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리고 출연연은 싸게 팔았고, 그리고 기술 완전히 성숙된 단계에서 넘겼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받은 입장에서는 사실 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꼭 이 사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는 지금 제가 좀 부러워서 저는 전립선 임상을 가장 비슷할 때 했는데 홍삼 오일은 이제 성공해서 이번에 초도 물량 다 완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소재 개발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면 지금처럼 계속 물이나 에탄올에 추출해서 농축하고 그거를 동결 건조하거나 뭐 분무 건조해서 만드는 시장은 이미 없어지거나 그냥 일반적인 커머더티 시장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규제는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잘 아시죠? 원래 닭 벼슬에서 추출했지만 이제 탱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돈피나 우피를 여전히 쓰고 있지만 피시콜라겐 시장이 아시아는 대부분이고요.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젤토라는 회사처럼 펩타이드를 원하는 것을 탱크 안에서 디자인해서 만드는 시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텍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요즘 부러워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메가3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 DHA가 대부분 가격이 비슷해질 텐데요. 알게텍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의 지열로 파이프라인 안에서 알게를 생산을 합니다. 이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솔라비아라는 프랑스 회사가 인수했고요. 저는 인수할 때 도대체 사막에 있는 회사를 왜 샀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나머지 DHA 시장의 강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험실 단계에서는 이제 뭐 배양육, 그 배양세포 이런 연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배양세포를 그냥 키워서 캘러스 단위로 쓰는 것들이 아니고 앞으로는 원하는 배양세포를 만들거나 원하는 펩타이드 조직을 만드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젤토는 탱크 안에서 원하는 펩타이드를 크게 만들어서 이게 기능성 식품이거나 아니면 치료제로 쓰인다고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목적은. 근데 사실 지금 젤토가 사업화를 하는 것들은 기능성 펩타이드로 이제 약간 건식 지향하는 것들의 제품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리타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펩타이드를 자연을 다르게 본다라고 써 있잖아요. 펩타이드를 더 확대해서 봐서 그 분자량하고 정말 몰레큘 단위까지 들어가서 효과 있는 분야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은 만드는 물질들이 키 물질이 될 거라서요. 이제 거의 합성 신약에 가까운 펩타이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CJ 벤처에서는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키스트는 이제 이렇게 식물 공장을 만들어서 원하는 조건에 기능 성분이 많이 나오는 뭐 상추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 양산되기는 아주 멉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사실은 이 코스트를 다 감내하고 그 디지털팜에서 나온 식물들을 쓸 수가 있고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이제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디지털팜이 뭐 부추나 파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디지털팜 사업은 이제 파메이시랑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 지하에는 수조에 양식하는 김 양식 사업이 있어요. 근데 아직 두 가지는 다 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사실 저희는 항상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제도 저희 NDI 설명서 쓰는데 같이 이제 회의하러 갔는데 개별 인정이 더 어려워요. 미국 규제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규제가 사실은 정말 탑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특히 건식은. 근데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해드리고 싶긴 해요. 규제가 정말 최소한의 장치밖에 없어서 저희가 사실 빠져나갈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크릴오일 같이 반짝뜨는 시장을 만들지 말고 당연한 것들은 얘기하고, 그리고 관이나 아니면 다른 학계에 저희가 산업체가 먼저 알았던 정보를 제공해서 좀 더 양성화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은 수준의 높은 연구를 기업체가 제공을 해야 이 산업이 더 빨리 정상화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R&D가 선순환 구조가 되려고 하면 연구를 다시 수익을 만들어서 재창출을 할 수 있고 그 연구를 재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히트 상품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돈 벌었으니까 나중에 투자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수익이라는 부분이 단지 레베뉴에서 오는 돈이 아니고 밸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소재 연구
연구나 좋은 제품 연구가 좋은 가치를 만들어서 다시 또 연구비에 투자하는 게 꺼리낌 없는 그 사업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있고 설득력 있는 강의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세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명함을 교환하셔서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조경원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건강기능식품연구회 학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